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를 담당하는 김현수입니다. 저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표가 좀 많아서요.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섹터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원론으로 돌아가서 좀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냐, 혹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탄소 중립 정말 나아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논의를 다시 좀 재정립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 먼저 봐주시면 지구 온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요 경로면 2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는 경로입니다. 지구 온도 5도 상승에 10,000년이 걸렸던 것 감안을 해보면 사실 유례 없는 상승 속도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물론 원래 온도 변화의 주기가 있다라는 이론들도 있습니다만, 이 탄소 배출까지 감안을 해보면 이 현재의 경제 발전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온 대로 IPCC나 미국, 유럽 모두 2050년 탄소 중립 넷제로를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과 유럽이 과연 이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냐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후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된다, 이런 숭고한 목적만을 가지고 이 게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사실 이 게임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화석 연료들, 원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는 여전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먼저 판을 깨고 다시 나가는 쪽에 이익이 극대화되죠. 트럼프의 사례를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이, 이 전동화라고 하는 이 구도가 단순히 숭고한 목적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 지속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익은 여기 나온 것처럼 물가와 일자리, 그리고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최근 10년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분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결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의 변동을 대부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구간이죠. 그리고 IRA 법안이 통과됐던 그 전후를 보게 되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분에서 최대 42%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러니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당연히 원유를 포함한 화석 연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비롯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당연히 이제 화석 연료 가격 상승에 비롯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인데요. 지난 50년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권역들의 제조업 일자리 수는 계속해서 감소해 왔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80년 전후로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 수는 2천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1,000만 명 초반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 이 선진국 권역,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점선입니다. 머추어라고 되어 있는 점선을 봐주시면 선진국 권역의 이 중임금 제조업 종사자 계층 40%에서 80%에 해당하는 이 중임금 제조업 종사자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이 다른 지역의 해당 계층 대비 크게 낮기도 하거니와 머추어 내에서 다른 분이 이 상위 30%나 하위 30% 대비해서도 더 낮은 소득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내에서 제조업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 중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떨어졌던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첫 번째 줄에 써둔 것처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동성의 제약을 안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권역 내의 시설 투자와 권역 내의 일자리 창출을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소득의 양극화, 선진국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극화, 그로 인한 정치 지형의 양극화가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이제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넘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견제입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 현재 탄소 경제 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쪽의 재화나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서 그쪽의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래프에 나온 대로 글로벌 탄소 배출량에서 중국이 이 2, 3, 4, 5, 6이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작년에 10,000 메트릭톤 배출했고요. 2위가 5,000 메트릭톤이 안 되고 3위는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경제로 넘어가서 지금 2050년에 미국이랑 유럽이 넷제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넷제로 해서 탄소 배출량 많은 쪽의 재화를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이번에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처럼 CBAM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실질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라든지 그러한 그 차별적 대응을 통해서 그쪽의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저희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단순히 환경 보호만을 위해서 넘어가는 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물가나 고용 그리고 중국 견제라고 하는 실질이 있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산업이 방금 말씀드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라는 것이죠. 왼쪽에 나온 대로 글로벌 탄소 배출량에서 모빌리티, 운송 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전동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줘야 실질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빨리 탄소 중립으로 가서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누가 먼저 하느냐 일종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전동화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고용 유발 개수,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이 일자리 창출 효과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산 유발 개수,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이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를 감안을 해보면 자동차 산업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시설 투자와 고용을 유발시켰을 때 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니즈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속도는 조절될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건 탄소 중립과 전기차로의 전환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속도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낮춰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망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내연기관차 생산 과정에서의 주요 부품 원자재 공급국들인데요. 주로 유럽 국가들 혹은 아시아 그리고 호주, 브라질 정도로 분포해 있습니다. 철광석 그리고 알루미늄, 반도체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인데요. 이게 지도를 좀 봐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유럽과 주로 아시아 그리고 일부 남미 국가 이렇게 이제 분포해 있죠. 근데 그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기존의 철광석이나 알루미늄, 반도체 공급 국가들은 그대로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근데 전기차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광물 부국들이 자동차 공급망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앞에 그래프와 이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 아니면 아시아 정도로 이제 좀 공급망이 국한됐다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 그리고 남미 전역으로 공급망이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공급망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중국이 더 세진다라는 겁니다. 그 앞서 내연기관차 시대를 봐주시면 내연기관차 생산할 때 철광석과 알루미늄을 중국이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내연기관차에서도 중국은 주요한 공급망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로 넘어오게 되면 리튬, 코발트를 포함한 주요 광물을
더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위가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단 공급망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중국이 더 세진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망 관리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 2020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만약에 30년 전 1990년대였다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적절히 중국과 관계 개선하면 되고요. 혹은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과 적절히 공급망 확장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020년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지수인데요. 이제 이 0 미만이면 공급망이 좀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0 이상이면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는 독일이 통일이 되고 소련이 해체가 되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점점 이제 안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이런 이제 선진국들의 오프쇼어링의 리스크를 하나둘씩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중국이 자유무역 체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제조업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에 8%에서 현재 30%까지 높아졌고요. 당연히 미국, 일본, 독일 내에서는 계속된 오프쇼어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대 후반에 오면서 이런 오프쇼어링의 리스크를 하나둘씩 인식하게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터졌고요. 한일 무역 분쟁, 그리고 팬데믹, 수에즈 운하 자초, 작년에 유럽에서의 전쟁, 그리고 현재는 중동에서 또 전쟁이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나 전쟁이나 분쟁은 원래 있었습니다만 30년 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과 선진국 권역 내에 자체적인 제조업 공급망이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키워나가고자 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광물을 보게 되면 다른 제조업 대비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마냥 키우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세 번째 줄에 써둔 것처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전동화 자체를 성역화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과 물가 그리고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를 활용할 뿐이죠.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전기차 공급망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져야 할 인식은 이 공급망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전기차를 마냥 키우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 이 구도 그대로 두고 전기차 키우면 오펙보다 더 센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목줄을 중국한테 넘겨주는 꼴이 될 거고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지금 그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강론들은 여기 그 장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실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미국과 유럽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쇼어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렌드 쇼어링 혹은 에코 쇼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친한 국가들 혹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미국은 이 프렌드 쇼어링 기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이펙 회담 내에 IPEF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MSP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진영 내에 속한 국가들과 공급망을 재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호주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서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고 유럽 역시 지중해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일단은 그 권역별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수직 계열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들을 보실 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LG와 포스코, 에코프로가 그 기준에 부합을 하고요. 이게 딱 어떤 한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LG 그룹에 있는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LG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지주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 그 기준에 부합을 합니다. 물론 이게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저희 리포트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다만 전반적인 배터리 섹터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도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